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 쌍둥이들 고아원 가야 되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 폭우가 쏟아지는 공동묘지, 한 남자가 낡은 묘비를 붙잡고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그 옆에는 비에 젖은 4명의 아이들이 병아리처럼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 그의 손에서 검은 우산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 핏줄을, 대산의 핏줄을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7년 전 절연했던 아들과 처음 보는 내 쌍둥이 손주들. 빗속의 재회는 지옥 같았던 과거를 깨부수고 새로운 폭풍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하늘 정원 추모 공원 입구로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산그룹 박진철 회장의 차량이었죠. 오늘은 박진철이 평생을 그리워한 아내, 고 윤지숙 여사의 10주기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이 황급히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박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손을 들어 수행원들을 제지했습니다. 혼자 가겠다. 다들 물러가 있어. 박진철이 지팡이를 짚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의 등은 꼿꼿했지만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윤지숙의 묘역은 공원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언덕을 오르던 박진철의 눈에 낯선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묘비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철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다 낡아서 살이 휘어진 편의점 투명 우산 하나가 묘비 앞을 위태롭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흠뻑 젖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곁에는 작은 꼬마 4명이 병아리처럼 다닥다닥 붙어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사내의 목소리가 박진철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 더는 못 버티겠는데. 애들 고아원 가야 되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어.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매달린 자가 내뱉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박진철이 쥐고 있던 지팡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그 집에서 나올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빌었어야 했는데. 엄마, 나 어떡해? 태양이, 바다, 하늘이, 별이. 이 불쌍한 것들 데리고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사내가 묘비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내일까지 방 빼라는데 당장 애들 먹일 분유값도 없어서 아빠한테 연락해 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그 사람한테 죽은 자식이잖아. 내 꼴 보면 비웃기나 하겠지.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사내의 젖은 등 뒤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진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 계모의 모략에 휘말려 제 발로 집을 나갔던, 아니 자신이 내쳤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들 박서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서준의 다리를 붙잡고 있던 아이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박진철과 마주쳤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박진철은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는 박진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며 박서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저기 무서운 할아버지가 있어. 박서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박진철을 향했습니다. 7년의 세월은 귀공자 같던 아들의 얼굴에 깊은 그늘과 가난의 흔적을 새겨 놓았습니다. 박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튀어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증명했습니다. 박진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수제화가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고아원? 박진철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분노가 아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전율이었습니다. 내 핏줄을, 대산의 핏줄을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했느냐? 박서준은 반사적으로 내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어미 짐승처럼 말이죠. 당신하고 상관없는 애들입니다. 가세요. 상관이 없어? 박진철의 시선이 박서준의 등 뒤로 숨은 아이들을 훑쳤습니다. 첫째로 보이는 아이는 박서준을 닮아 눈매가 선했고 둘째는 영민해 보이는 눈빛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고 막내로 보이는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셋째의 등에 엎여 쿨럭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박씨 집안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 꼴을 봐라. 그게 애비로서 할 짓이냐? 비바람 하나 못 막아주는 우산을 씌워놓고 죽은 지 어미 묘 앞에서 고아원 타령이나 하고 있어? 박진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호통 소리에 놀란 셋째 박하늘이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버린 아들이에요. 굶어 죽든 고아원에 보내든 회장님이 신경 쓸 일 아니라고요. 얘들아 가자. 박서준은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찢어진 가방,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담요. 그 처참한 살림살이가 박진철의 눈을 찔렀습니다. 박서준이 아이들을 이끌고 도망치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에게 엎여있던 막내 박별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힘없이 진흙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별아, 박별. 박서준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그르렁거렸습니다. 비서실장, 차 대기시켜. 당장. 박진철의 고함이 추모공원을 뒤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대기하던 수행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박진철은 멍하니 아이를 안고 있는 박서준을 밀치고 자신이 직접 축 늘어진 박별을 안아들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손주라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뭐하고 있어? 병원으로 간다. 박진철이 고함치며 직접 리무진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박서준과 나머지 세 아이들도 얼떨결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박진철은 품에 안긴 박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 같았습니다. 박서준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새 아이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가난에 찌든 아들의 모습과 아픈 손주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대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나와 박별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박진철과 박서준, 그리고 새 아이는 응급실 밖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급성 폐렴이 겹쳤습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것 같은데
당장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박서준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보호자분, 입원 수속부터 하셔야 하는데 특실밖에 자리가 없어서 보증금이 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박서준의 어깨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박진철이 의사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돈 걱정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약 써서 살려놔. 내 손주다. 의사가 깜짝 놀라 박진철을 알아보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박진철은 의사를 물리고 박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라. 박서준은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갚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갚아? 그래, 갚아라. 대신 돈으로는 안 받는다. 박서준이 고개를 들어 박진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남동 본가로 들어와라. 오늘 당장. 회장님, 저는 별이 살리고 싶으면 그리고 나머지 저 아이들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하기 싫으면 자존심 버려. 내 놈 자존심 세우자고 저 핏덩이들을 또 사지로 내몰 셈이야? 박진철의 호통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이 아이를 병들게 했습니다. 박서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진철의 후처인 민희숙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 오셨다는 연락받고 놀라서 왔는데 누가 입원을 했다고요? 민희숙의 시선이 젖은 꼴을 한 박서준과 꾀죄죄한 새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너, 박서준? 민희숙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영원히 밑바닥에서 썩고 있을 줄 알았던 전처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박진철을 쏙 빼닮은 아이들을 넷이나 달고서 말입니다. 박서준은 민희숙을 보자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던 여자.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박진철은 민희숙의 반응을 싸늘하게 일별하며 선언했습니다. 인사해. 내 손주들이다. 오늘부터 본가에서 같이 살 거야. 민희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서준은 박태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남동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7년 만에 밟는 집이었습니다. 박진철의 리무진에서 내린 박서준은 잠시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압적인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박서준의 옆에는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양, 박바다, 박하늘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아빠의 바짓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병원에 남겨둔 막내 박별이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화려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민희숙이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서준과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니?
온 집안에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네. 미니숙이 옆에 서 있던 김 집사에게 손짓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김 집사, 뭐하고 있어? 당장 방역업체 불러. 소독차 불러서 싹 다 소독하라고 해. 빈대라도 옮으면 책임질 거야? 그 말을 들은 셋째 박하늘이 울먹이며 박서준의 뒤로 숨었습니다. 박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간한 냄새는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벌레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서준이 미니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시죠.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 아이들에게서 나는 건 간한 냄새지 당신처럼 썩은 악취가 아닙니다. 사람 취급 안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박서준의 서늘한 기세에 미니숙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7년 전 울면서 매달리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던 박진철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시끄럽다. 다들 들어가. 김 집사 2층 서재 옆방을 아이들 방으로 내줘. 당장 씻기고 옷부터 갈아입혀. 박서준은 미니숙을 지나쳐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욕실에 들어선 박서준은 커다란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씻기며 비누 거품을 내주자 긴장했던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첫째 박태양은 아빠의 등을 밀어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별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따뜻한 물 좋아하잖아. 박서준은 박태양의 작은 손을 잡으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금방 나을 거야. 별이 다 나으면 그때는 아빠랑 5 식구 다 같이 여기서 목욕하자. 아빠가 약속할게. 박서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뽀얗게 씻겨놓은 아이들의 귀티나는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집에서 살아남아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아이들이 고용인이 준비해준 새 옷을 입고 다이닝룸으로 내려왔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랍스터와 스테이크, 각종 요리가 산의 진미처럼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아이들은 박서준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박진철이 턱짓으로 식사를 권했습니다. 먹거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 예절을 배운 적 없는 아이들은 손으로 고기를 집어먹기도 하고 소스를 입가에 묻히기도 하며 허겁지겁 배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니숙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천박하기도 해라.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이니? 꼭 며칠 굶은 거지들 같구나. 박서준이 나이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니숙은 멈추지 않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기야, 근본 없는 집안 여자랑 야반도주에서 낳은 애들이 오죽하겠어. 그런데 여보, 정말 얘들을 그냥 호적에 올리실 거예요? 박진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혹을 넷이나 달고 나타났는데 덥석 믿는 것도 우습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뻐꾸기 새끼 키워주는 꼴이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박서준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이닝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틀린 말했니? 배 밖에서 나온 자식들이라는데 씨가 다른지 어떻게 알아? 떳떳하면 검사하면 될 거 아냐. 사과하세요.
박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사과하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입에 올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가 없는 말했어?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스테이크를 썰던 둘째 박바다가 안경을 고쳤으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싫네. 아줌마. 미니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아줌마.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는 붕어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아빠랑 똑같이 생겼고요. 눈이 있으면 보일 텐데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거예요?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 아줌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이성을 잃은 미니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바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탁! 박서준이 미니숙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습니다. 우직근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미니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서준이 미니숙을 죽일 듯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자식 몸에 손 떼면 그땐 저도 안 참습니다. 그 손모가지 부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거두세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놈이 날 죽이려 해요. 미니숙이 박진철을 향해 악을 썼지만 박진철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아들의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 박진철의 한마디에 박서준이 거칠게 미니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니숙은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감싸쥐며 씩씩거렸습니다. 박서준이 박진철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하겠습니다. 그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기하시죠. 내기. 검사 결과 친자식이 맞으면 민 여사님, 제 아이들과 죽은 제 아내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박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미니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이 집안의 살림 권한, 통장, 인장 전부 내놓으세요. 당신은 손 떼라는 말입니다. 이 건방진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미니숙이 길길이 날뛰려 했지만 박진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해. 박진철의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검사 진행한다. 결과가 나오면 누가 이 집의 주인이 될지 결정되겠지. 미니숙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친자가 아니면 너랑 내 자식들 당장 맨몸으로 쫓겨날 각오해. 자신 있습니다. 박서준은 내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이제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살얼음판 같은 전장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니숙은 자신의 방에서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원장님. 접니다. 내일 아침에 유전자 검사 들어갈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합니다. 실수하면 당신 병원 지원금 끊길 줄 알아요. 전화를 끄는 미니숙은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그녀가 눈짓하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충성스러운 하녀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박서준과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샘플을 조작하기 위해 박서준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이 셋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녀는 욕실로 들어가 박서준의 칫솔을 집어들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하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 창가 쪽 안락의자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하녀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박서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박서준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남의 방에서 뭐하는 짓이지? 하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롭고도 잔혹한 미소였습니다. 가서 전해. 주인한테 쥐새끼처럼 굴지 말고 정면으로 덤비라고.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본가의 정원을 찢을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분수대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품으로 휘감은 30대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내렸습니다. 미니숙의 친아들이자 대상그룹의 전무 박상우였습니다. 해외 지사 시차를 핑계로 유흥을 즐기다 급히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오셨다면서요? 그것도 혹 넷을 달고. 거실로 들어선 박상우는 소파에 앉아 동화책을 읽던 넷쌍둥이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상우는 셋째 박하늘이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을 발로 툭 찼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장난감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야, 꼬맹이들. 여기가 어디라고 굴러들어와? 냄새나게. 뭐하는 짓이야? 주방에서 아이들 간식을 챙겨 나오던 박서준이 달려와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박상우는 박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꼬라고는. 형님, 거짓골로 돌아오셨네? 아, 이제 형님 아니지. 남남이니까. 박상우. 아이들 건드리지 마. 박서준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상우는 비웃으며 박서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무서워라. 근데 어쩌죠? 오늘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길바닥으로 쫓겨나실 텐데.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때 2층 계단에서 미니숙이 내려왔습니다. 상우 왔니? 더러운 것들 상대하지 말고 올라와라. 할 얘기가 있다. 박상우는 킬킬대며 미니숙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박서준의 등 뒤에 숨어있던 둘째 박바다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바다의 손에는 작은 장난감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바다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가 미니숙의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 철이 확실하게 된 거 맞아요? 아버지가 직접 지정한 병원이라면서요. 걱정 마라. 병원장은 내 사람이야. 아버지가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검사 샘플이 바뀌는 것까지 막을 순 없어. 어젯밤에 내가 사람 시켜서 서준이 칫솔이랑 머리카락 미리 준비해둔 노숙자의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미니숙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올 거야.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나는 순간 내 아버지는 배신감에 서준이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게다. 그때 네가 나서는 거야. 든든한 아들로서 위로해드리고 그룹 후계자 자리 굳히는 거지. 역시 어머니세요. 오늘 저녁이 기대되네요. 그 거지들이 울고불고 매달릴 꼴을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 박상우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박바다는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박서준에게 다어가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이거 들어봐. 박바다가 내민 녹음기에서 미니숙과 박상우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박서준은 박바다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바다야, 정말 잘했다. 네가 아빠랑 우리 가족을 구했어. 박서준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박진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박서준이 들어오자 박진철은 서류를 보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박서준은 말없이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재생했습니다. 미니숙이 꾸민 추악한 음모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듣고 난 박진철의 표정은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내 눈과 귀를 가리려 들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지켜봐 주십시오. 진짜 적인지 가족인지 가려낼 기회를 주십시오. 박서준의 눈빛은 7년 전과 달랐습니다. 박진철은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했습니다. 김 원장, 지금 내 서재로 와. 비밀리에. 저녁 7시. 뭔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철, 박서준과 아이들, 그리고 미니숙과 박상우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대산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결과 말씀해 보시죠. 박진철의 건조한 목소리에 병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니숙과 박상우는 승리의 눈빛을 교환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검사 결과. 병원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박서준님과 내 쌍둥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박진철 회장님과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박서준이 연기를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니숙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디서 뻐꾸기 새끼들을 데려와서 회장님을 속이려 들어? 당장 이 사기꾼들 내쫓아요. 여보, 들으셨죠? 유전자 검사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박상우도 거들었습니다. 형,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쳐? 이거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서준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미니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는 끝났습니다. 그래, 유전자 검사는 거짓말을 안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뿐. 박서준의 말에 미니숙이 멈칫했습니다. 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기는 거니? 병원장님, 봉투 안에 종이가 한 장 더 있을 텐데요. 마저 꺼내시죠. 박서준의 말에 병원장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미니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진철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읽어. 당장. 병원장이 울먹이며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검사 결과 박진철 회장님과 99.99% 친자 관계가 일치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니숙이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바꿨는데.
분명히 바꿨는데 왜 결과가 제대로 나왔을까 궁금하십니까? 박서준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철이 확실하게 된 거 맞아요? 서준이 칫솔과 머리카락, 미리 준비해둔 노숙자의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 미니숙과 박상우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우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미니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박진철이 병원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김 원장, 내 돈으로 병원 지어놓고 내 뒤통수를 쳐? 감히 내 핏줄을 부정해?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원금을 끊겠다고 협박하셔서 살려주십시오. 병원장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박서준이 미니숙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 내기하셨죠? 결과가 나왔으니 약속을 지키셔야죠. 미니숙이 부들부들 떨며 박진철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실수를... 우리 상우를 위해서... 입 닥쳐. 박진철의 호통에 미니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손주들을 부정하고 날 속인 죄. 그걸 모성애로 포장하지 마라. 역겹다. 박서준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뭐라고? 안 들립니까? 제 아내 영정사진, 그리고 제 아이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서준의 기세에 눌린 미니숙은 결국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고개 숙인 등 위로 박진철의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미니숙, 당장 별채로 짐 옮겨라.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눈에 띄지 마. 오늘부터 이 집의 살림과 모든 권한은 서준이가 맡는다. 아, 아버지. 저는요? 저는 몰랐어요. 박상우가 매달렸지만 박진철은 냉정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내일부터 회사 나올 필요 없다. 내 놈이 쓴 법인카드 내역 전수조사 들어갈 테니 대기하고 있어. 감사팀 풀어서 횡령한 돈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낼 거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미니숙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고 박상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준의 뒤에서 박태양과 박바다, 박하늘이 아빠를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사자들 같았습니다. 그때 박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보호자입니다. 전화를 받는 박서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박서준이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얘들아, 별이가 깨어났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좋아졌대. 와, 진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서준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쫓겨나는 미니숙의 눈빛은 바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퍼런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두고 봐. 절대 이대로 안 끝내. 승리의 기쁨도 잠시, 펜트하우스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숙이 별채로 쫓겨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막내 박별이 본가로 돌아오면서 내 쌍둥이가 비로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를 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안주인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집안 곳곳에는 아직 미니숙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식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주방으로 들어가 메이드장을 불렀습니다. 점심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식사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애들이 배고파 하잖아요. 메이드장은 귀찮다는 듯 느릿느릿 행주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재료가 다 떨어졌는데요. 민 여사님이 계실 때는 알아서 배달이 왔는데 도련님이 맡으시고 나서는 거래처랑 연락이 잘 안 되나 봅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뭐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희는 지시받은 식단 아니면 함부로 요리 안 합니다. 나중에 탈이라도 나면 책임지실 겁니까? 뻔뻔한 태업이었습니다. 박서준이 화를 참으며 주먹을 쥐는 순간 현관 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이닥쳤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2개나 끌고 들어온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눈빛만은 군인처럼 매서운 그녀는 박진철이 직접 스카우트한 입주 가정교사 송아리였습니다. 송아리는 거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윙크를 한번 날리고는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메이드장의 앞을 가로막고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재료가 없기는요. 여기 꽉 차 있는 한우랑 야채는 장식품입니까? 메이드장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주방에 들어와서 난리야? 오늘부터 이 집 아이들 교육이랑 생활 전담하게 된 송아리입니다. 회장님이 정권 주셨고요. 아줌마, 지금 직무 유기하시는 거 알죠? 성장기 아이들 밥 굶기는 거.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퇴직금도 없이 쫓겨날 텐데 감당되시겠어요? 송아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특전사 출신다운 묵직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메이드장이 찔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재료가 있는 줄 몰랐네. 비키세요. 제가 합니다. 송아리는 순식간에 앞치마를 두르더니 능숙한 솜씨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식탁 위에는 윤기가 흐르는 떡갈비와 궁중 떡볶이, 따끈한 소고기 묵국이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2층에 있던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 내려왔습니다. 우와, 맛있는 냄새 난다. 안녕? 너희가 우주 최강 귀요미 내 쌍둥이구나? 쌤은 오늘부터 너희랑 놀아줄 송아리 대장이야. 자, 얼른 앉아서 밥 먹자. 송아리의 밝고 씩씩한 에너지에 낯을 가리던 셋째 박하늘도 금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이 밥그릇을 싹싹 비우는 모습을 보며 박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송아리가 박서준에게 물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버님도 식사하셔야죠. 애들 보려면 체력전이에요. 든든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하리 씨 덕분에 살았네요.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만난 뜻밖의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서준은 송아리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이사만 다니느라 제대로 된 짐도 없었지만 박서준이 유일하게 버리지 않고 간직해온 낡은 이삿짐 박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 지안의 유품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막내 박별이 박스 구석에 있던 낡은 곰 인형을 발견하고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엄마가 만들어준 곰돌이다. 여기서 엄마 냄새나. 박별이 인형을 얼굴에 비비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인형을 꽉 껴안자 낡아서 삭은 인형의 등 솔기가 툭 터지며 솜이 삐져나왔습니다. 아, 터졌다. 아빠, 곰돌이 아야 해. 박별이 울상을 지으며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박서준은 인형을 받아들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수술해 줄게. 박서준은 반지꼬리를 가져와 인형의 터진 등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죽기 며칠 전 병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곰돌이 배 터지면 당신이 꼭 꿰매줘야 해.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예쁘게 꿰매줘. 약속해. 그때는 그저 아이 장난감을 챙기는 엄마의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박서준은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솜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걸리는 딱딱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서준이 솜을 헤치고 꺼낸 것은 손가락만한 작은 저장 장치 USB였습니다. 박서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서준 몰래 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박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가져와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서준 씨에게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박진철 회장도 서재에서 나왔고 송아리와 아이들도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서준이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가득 창백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지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서준 씨, 안녕?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겠네. 미안해. 끝까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화면 속 지안이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서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용기 냈어요. 7년 전 제가 아버님 돈 보고 접근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다른 남자애라고 했던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소파에 앉아있던 박진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 여사님이 제가 떠나지 않으면 서준 씨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횡령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키겠다고. 당신을 지키려면 제가 악녀가 되어야 했어요. 화면 속 지안이 오열했습니다. 서준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님, 우리 서준 씨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아들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들이에요. 제발 지켜주세요. 부탁드려요. 영상이 끝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진실은 잔인하고도 명백했습니다. 박서준이 오해를 받고 쫓겨난 그 모든 배후에 민희숙의 협박이 있었고 아내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아, 박진철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놓치고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며느리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뱀 같은 여자의 현울림에 놀아나 친아들을 내쳤다는 자괴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아가, 미안하다. 이 애비가 눈이 멀어서 너랑 내 며느리를 죽였구나. 천하의 박진철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서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마주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서준아. 나를 용서해라.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으마. 7년의 세월 동안 쌓였던 원망과 오해의 빙벽이 아내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송아리도 눈가를 훔쳤고 영문도 모르는 내 쌍둥이는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달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아빠 울지 마. 박진철은 아이들을 품에 한가득 안았습니다. 비로소 대상그룹의 펜트하우스에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미니숙을 향한 자비 없는 단죄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 쌍둥이는 처음으로 넷이서 한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조적으로 정원 건너편 별채에서는 섬뜩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거실의 모든 대화를 엿들은 미니숙은 분노에 차서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끝장내겠다고? 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알아? 미니숙은 핏발선 눈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준비해. 내일 모레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야. 학교 가는 길목 사거리, 알지? 미니숙이 창밖으로 보이는 본가의 불빛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장 내든 트럭으로 밀어버리든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해야 한다. 실수하면 너도 죽을 줄 알아. 미니숙의 입가에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장 끔찍한 비극을 선물하겠다는 그녀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잠든 아이들의 얼굴 위로 불길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별채 거실에서 미니숙은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등교 준비를 마친 박서준의 차량이 본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니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출발했다. 사거리 신호 대기할 때 들이받아. 브레이크 파열로 위장하는 거 잊지 말고.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트럭 기사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미니숙은 전화를 끊고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뉴스 속보가 뜰 것입니다. 대상그룹 후계자 일가, 등굣길 참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었습니다. 미니숙은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승리의 건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사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V 뉴스에서는 전혀 다른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 대상그룹, 초등학교 입학식에 헬기 2대 등장. 재계 서열 1위의 남다른 손주 사랑 화제. 미니숙이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카펫을 적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헬기? 같은 시각 초등학교 운동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두두두두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강풍이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 모여있던 학부모들이 비명을 지르며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흙먼지 사이로 대상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신형 헬기 2대가 위용을 뽐내며 착륙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레드카펫을 밟듯 박서준과 내 쌍둥이가 내렸습니다.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박서준은 연예인보다 더 빛이 났고 귀여운 교복을 맞춰 입은 박태양, 박바다, 박하늘, 박별은 마치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선글라스를 낀 박진철이 지팡이를 짚고 내렸습니다. 미니숙의 사주를 받은 트럭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것을 간파하고 박진철이 하늘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입학식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박서준 가족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은 학부모 회장이 팔짱을 끼고 다가왔습니다. 미니숙의 측근이자 평소에도 갑질로 악명 높은 김 사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헬기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학교가 무슨 전용 비행장인 줄 아나 봐. 유난을 떨어도 정도껏 떨어야지. 교양 없이 이게 무슨 민폐예요?
박서준이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주며 정중하게 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 위험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늘길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사고는 무슨. 그리고 댁내 아이들이 그 소문의 바깥 아이들이라면서요? 근본도 없이 밖에서 굴러먹다 온 애들이라던데 헬기 타고 오면 뭐 신분 세탁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봐요? 같은 반 친구들 물 흐릴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네. 학부모 회장의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웅성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서준의 아이들이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서준은 학부모 회장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품위는 돈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아이들에게 근본 운운하기 전에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부터 점검하시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남을 헐뜯는 모습, 교육상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수준?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학부모 회장이 얼굴을 붉히며 삿대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박진철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나섰습니다. 내 아들 말에 틀린 거 있나? 박진철의 묵직한 저음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학부모 회장이 박진철을 알아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대산의 적통인 내 손주들을 모욕하는 건 곧 나 박진철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네. 자네 남편이 대산건설 하청업체 김 사장인가? 네, 맞습니다만. 박진철이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손을 까딱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김 사장한테 전화해. 내일부터 대산이랑 거래 끊겠다고. 그리고 법무팀 시켜서 그동안 납품받은 자재들 전수 조사하라고 해. 불량 자재 쓴 거 하나라도 나오면 민형사상 책임 끝까지 물을 거라고 전하게. 비서실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부모 회장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입이 방정이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가 박서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박서준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박서준이 박태양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태양아, 괜찮아? 응. 아빠 오늘 진짜 멋있다. 슈퍼맨 같아. 박태양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가족을 지키는 법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내 쌍둥이는 친구들의 부러움과 선생님들의 환대 속에 위풍당당하게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입학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주말이 되었습니다. 박진철은 아이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입학 선물로 갖고 싶은 게 있느냐? 뭐든 말해보거라.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놀이공원요. 엄마랑 맨날 가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못 갔어요. 박진철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겨우 그게 소원이냐? 알았다. 옷 입거라. 그날 오후 대한민국 최대 테마파크인 대산랜드의 정문에는 금일 대산그룹 가족 행사로 인해 일반 입장을 제한합니다라는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박진철이 손주들을 위해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린 것입니다. 텅 빈 놀이공원에 들어선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사람 하나도 없다. 줄 안 서도 돼. 이거 다 우리 거야? 할아버지 최고. 내 쌍둥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회전목마 앞에서 셋째 박하늘이 핑크색 리본 머리띠를 들고 박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써야 탈 수 있대요. 어허, 이 녀석. 할아버지는 그런 거 안 쓴다. 채통이 있지. 잉. 할아버지 안 쓰면 나도 안 탈 거야. 박하늘이 눈망울을 글썽이자 천하의 박진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진철은 헛기침을 하며 쭈뼛쭈뼛 머리띠를 썼습니다. 회전목마 위에서 핑크색 머리띠를 쓴 채 근엄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박진철의 모습에 박서준과 송아리, 수행원들까지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놀이공원의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철은 퍼레이드 차량 가장 높은 곳에 아이들을 태워주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을 보며 아이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막내 박별이 박서준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아빠, 불꽃이 꼭 별똥별 같아. 너무 예쁘다. 그러게. 우리 별이처럼 반짝반짝하네. 아빠, 엄마도 저기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박서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 속에 아내 지안의 웃는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지금 제일 크게 웃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 다시는 안 울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박서준은 박별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난과 멸시, 오해로 얼룩졌던 지난 날을 보상받는 듯한 황홀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이었습니다. 놀이공원 외곽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미니숙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학식 테러 실패와 박진철의 압박으로 인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궁지에 몰린 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꽃놀이 소리에 묻혀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복해? 실컷 웃어도.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미니숙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박별의 주치의인 최 과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과장. 내가 준 돈 도박빚 갚는데 다 썼지? 이제 밥값 해야지. 네. 그게 무슨. 내일 아침이야. 아이들 영양제 먹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준 약서. 심장마비로 위장해. 의료사고처럼 자연스럽게. 전화기 너머에서 최 과장이 펄쩍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그건 살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차라리 돈을 돌려드릴게요. 못해? 그래. 그럼 내 마누라랑 자식 새끼들이 내 도박 빚 대신 갚아야겠네. 사채업자들한테 내 딸 학교 알려줘도 상관없지? 아, 안 됩니다. 제발 가족만은. 선택해. 그 핏덩이 하나 죽이고 내 가족 살릴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죽을 건지. 미니숙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체불명의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팡팡 터지는 불꽃놀이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왔습니다. 가장 행복한 절정의 순간, 파멸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든 박별이 어딘가 불편한 듯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박서준은 곤히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가올 비극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의 환상적인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남동 본가의 다이닝룸은 여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송아리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나 어제 회전 목마 탈 때 진짜 기분 좋았어. 또 가고 싶다. 막내 박별이 오물오물 빵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준은 우유 잔을 건네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별이 다 나으면 그때는 워터파크도 가자. 약속해. 진짜? 아빠 최고. 박별이 방긋 웃으며 영양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박진철 회장도 신문을 보다 말고 손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컵을 내려놓던 박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숟가락을 떨구었습니다. 쨍그랑. 은수저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별아, 왜 그래? 박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아빠, 나 숨이 안 쉬어져. 별아. 박별이 의자 옆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박서준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별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119. 아니, 차 대기시켜요. 당장. 송아리가 달려와 박별의 동공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진철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비서실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하고 있어? 차 대기시켜. 병원장한테 연락하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서준은 박별을 안고 미친 듯이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박태양, 박바다, 박하늘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서준의 셔츠가 아이의 식은땀과 토사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대산병원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 박서준은 박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소나기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별아, 정신 차려. 아빠 봐. 눈 감으면 안 돼. 별아. 아빠. 아파. 박별의 눈동자가 점점 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탄 송아리가 계속해서 아이의 맥박을 체크하며 초조해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불규칙해요. 서맥입니다. 이러다 심정지 올 수도 있어요. 기사님, 더 빨리요. 박서준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빠 최고라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 차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침대를 끌고 달려나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주치의 최 과장이 마스크를 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환자 이송합니다. 박별이 침대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준과 송아리 그리고 뒤따라온 박진철과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갔습니다. 최 과장은 아이를 가장 안쪽 처치실로 옮기더니 다급하게 박서준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나가 계십시오. 지금 위독한 상태라 긴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내 딸 옆에 있게 해주세요. 손만 잡고 있을게요. 안 됩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방해됩니다. 나가세요. 최 과장은 거칠게 박서준을 밀어내고 처치실의 커튼을 착 쳤습니다. 박서준은 커튼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안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탈 체크해.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커튼 안쪽 최 과장은 간호사들과 전공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들 나가서 혈액 검사 준비해. 내가 기관 삽관할 테니까 장비 가져오고.
어서. 하지만 과장님, 혼자서 하시기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1분 1초가 급하다고. 최 과장의 호통에 의료진들이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치실 안에는 의식을 잃어가는 박별과 최 과장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 과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미니숙이 건넨, 아니 미니숙이 사주하여 준비한 앰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앰플을 꺼냈습니다.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투여하는 즉시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고농도 칼륨 KCl 제제였습니다. 어젯밤 미니숙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핏덩이 하나 죽이고 내 가족 살릴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죽을 건지 선택해. 최 과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의 딸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최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에 약물을 채웠습니다. 주사기 끝에 맺힌 투명한 액체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박별의 팔에 꽂힌 링거 주입구로 주사 바늘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만 주입하면 끝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원인 불명의 쇼크사,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박서준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둘째 박바다였습니다. 박바다는 최 과장이 간호사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은 것부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몰래 약병을 꺼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바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안 돼. 박바다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해. 이상한 주사 놓으려고 해. 박바다의 외침에 박서준이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튼 너머로 최 과장이 주사기를 쥔 채 흠칫 놀라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박서준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비켜. 박서준은 앞을 막고 있던 보안 요원을 몸통 박치기로 밀쳐내고 커튼을 젖혔습니다. 주사 바늘이 링거줄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박서준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최 과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지끈.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최 과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주사기가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최 과장이 들고 있던 빈 앰플병도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서준은 최 과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말해. 박서준이 최 과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최 과장은 공포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송아리가 바닥에 깨진 앰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라벨에 적힌 글자를 확인한 송아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KCL? 이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송아리가 박서준과 박진철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고농도 칼륨이에요. 심정지 유발제라고요. 이걸 왜 아이한테? 박진철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서준의 눈에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치료를 하랬더니 독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의사가 죽여버릴 거야. 박서준이 주먹을 들어 올려 최 과장의 얼굴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불길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B-, 규칙적으로 뛰던 박별의 심박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최 과장이 주춤거리며 약을 투여하려다 시간을 지체한 탓에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의 심장이 스스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응급실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소아 응급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방송을 때렸습니다. 의료진들이 제세동기 전기 충격기를 끌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박서준은 최 과장을 밀쳐내고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별아, 안 돼. 박별. 박서준은 축 늘어진 아이의 작은 몸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따뜻했던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아빠랑 놀러 가야지. 안 돼. 제발 가지 마. 박서준의 절규가 응급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태양, 박바다, 박하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 회장도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키세요. 심폐소생술합니다. 의료진이 박서준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살려내. 내 딸 살려내란 말이야. 박서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B-하는 기계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박서준의 심장을 톱으로 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장 잔인한 악몽이 되어 덮쳐왔습니다. 희미해져가는 별이의 얼굴 위로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합니다. 정공이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송아리가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간호장교 시절의 경험을 살려 망설임 없이 박별의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입고 있던 정장 블라우스가 땀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보다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하나, 둘, 셋. 별아, 숨 쉬어. 제발. 송아리의 구령에 맞춰 박별의 작은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박서준은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심전도 모니터와 딸의 창백한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1분, 2분. 연것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서준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이요.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별이는 안 됩니다. 박서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박진철 회장도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직선을 그리며 B- 소리를 내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솟구쳤습니다. 비, 비, 비. 규칙적인 기계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자가 호흡 돌아왔어요. 송아리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다급하게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해독제 투여하세요. 칼륨 수치 낮추는 약물, 당장 정맥 주사해요. 빨리요. 의료진이 허둥지둥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박별의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박서준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별아,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박태양, 박바다, 박하늘이 아빠에게 달려가 매달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은 짧았습니다. 박서준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슬픔이 아닌 활화산 같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최 과장에게 걸어갔습니다. 너였어?
최 과장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저는 그저, 진정? 내 딸한테 독극물을 주사해 놓고 진정하라고? 퍽! 박서준의 주먹이 최 과장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최 과장이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안경이 날아가 박살이 났습니다. 박서준은 쓰러진 최 과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시켰어? 말해. 살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의사가 환자한테, 그것도 7살짜리 아이한테 심정지 주사를 놔? 그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박서준이 다시 한번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최 과장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묵직한 지팡이가 최 과장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박진철 회장이었습니다.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내 아들 손에 죽든 내 손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든 선택해. 박진철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과장은 박진철의 눈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입을 다물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과장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 여사님, 사모님이 시키셨습니다. 뭐라고? 박진철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졌습니다. 도박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아이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고 해외로 뜨라고. 안 그러면 제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셔서 억울합니다, 회장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입학식 테러가 실패하자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박서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민희숙, 이 악마 같은 여자. 박진철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경호팀 풀어. 병원 출입구 전부 봉쇄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막아. 그리고 경찰서장한테 전화해. 당장 병력 보내라고. 박진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손주 목숨 건드린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지.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 검은색 세단 안에서 민희숙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혼란을 틈타 바로 공항으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권과 달러 뭉치가 든 가방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처리했다고 문자가 올 때가 됐는데.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병원 입구로 들이닥치는 소리였습니다. 민희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실패한 거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급하게 차를 후진시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앞뒤로 민희숙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민희숙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박진철 회장의 사병인 경호팀이었습니다. 뭐야? 비켜. 내가 누군 줄 알아? 민희숙이 경적을 울리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곤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튀며 민희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너희들 미쳤어? 내리십시오, 사모님. 회장님 명령입니다. 경호원들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민희숙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하고 형사들이 수갑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민희숙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안 나?
나 대산그룹 안주인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형사들이 미니숙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이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미니숙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병원 로비로 끌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진철 회장이 미리 정보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미니숙 씨, 손주를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미니숙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오히려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이건 다 음모라고. 그때 로비 한가운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철 회장과 박서준, 그리고 휠체어에 탄 박별과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미니숙은 박진철을 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손주한테 그런 짓을 해요? 박진철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주? 언제부터 그 아이들이 내 손주였지? 여보, 넌 내 핏줄을 죽이려 했다. 그것도 2번이나.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 입에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박진철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차가운 거절에 미니숙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서준이 천천히 미니숙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박서준은 미니숙이 걸치고 있던 최고급 모피 코트의 깃을 잡았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옷이죠. 무슨 짓이야? 박서준이 거칠게 코트를 벗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 같은 살인자가 걸칠 옷이 아닙니다. 더러운 몸에 어머니의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너 이 건방진 자식. 미니숙이 부들부들 떨며 독설을 내뱉으려 했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별이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미니숙의 시선이 박별에게 향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감옥 가서 콩밥 많이 드세요. 우리 아빠 괴롭히고 나 아프게 한 벌이에요. 옆에 서 있던 박태양, 박바다, 박하늘이 동시에 혀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메롱, 나쁜 마녀 할머니, 잘 가요. 아이들의 순수한, 그래서 더 뼈아픈 조롱에 미니숙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이 망할 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놓으라고. 그녀는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대상그룹을 검게 물들였던 악연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더 이상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박진철 회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후련한 표정으로 박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서준아. 이제 다 끝났어.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 그리고 지옥 같았던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서준은 휠체어에 앉은 박별을 안아주고 나머지 세 아이들을 품에 한가득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진짜 끝났어요. 박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것을 지켜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얘들아.
박서준이 아이들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악의 축이 사라진 자리, 비로소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행복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아내, 지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법정안은 여전히 시리도록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미니숙이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화려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초라한 노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미니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며느리를 협박하고 내쫓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어린 손주들을 살해하려고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바,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미니숙은 입술을 달달 떨며 판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미니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판사 봉소리가 미니숙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미니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억울해. 이건 다 함정이라고. 교도관들이 미니숙을 강제로 제압했습니다. 이거나, 박진철,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미니숙은 발악하며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히는 호송차 문 뒤로 그녀의 절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이치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철 회장과 박서준, 그리고 내 쌍둥이는 다시 하늘 정원을 찾았습니다.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과는 달리 따스한 봄 햇살이 묘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묘비 앞에는 최고급 백합 꽃바구니가 놓였습니다. 박진철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며느리의 묘비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가, 못난 시아비가 이제야 왔다. 내 아들과 손주들을 목숨 걸고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회한이 서린 박진철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박서준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지만 마치 지안의 따뜻한 볼을 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봤지? 나 약속 지켰어. 우리 애들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당신 억울한 것도 다 풀었고 민 여사도 죗값 치르게 됐어. 이제 편히 쉬어. 박서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송아리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박서준의 가족 곁을 지키며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돌봐왔습니다. 박서준은 뒤를 돌아 송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리 씨. 박서준의 부름에 송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이도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그리고 별이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송아리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자 눈치 빠른 둘째 박바다가 셋째 박하늘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야, 눈치 챙겨. 저리 가서 꽃 심자. 왜? 나 아빠랑 더 있을 건데? 아우, 진짜 넌 눈치가 없냐? 아빠랑 쌤이랑 얼굴 빨개졌잖아. 비켜주자고. 내 쌍둥이는 킬킬대며 어른들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멀찍이 물러나 꽃을 심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태양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속삭였습니다. 하리쌤이 우리 새엄마 되면 좋겠다. 그치? 응, 난 좋아. 쌤이 해주는 떡볶이 매일 먹을 수 있잖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묘지 위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마치 지안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대상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대상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총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서준 부회장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박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수트. 1년 전 낡은 점퍼를 입고 묘지에서 울던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여유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준입니다. 지난 50년 대사는 거대한 산처럼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산이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따뜻한 쉼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기업을 지키겠습니다. 박서준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진철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단상 아래 VIP석에서 갑자기 4명의 아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박태양, 박바다, 박하늘,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건강해져서 볼살이 통통하게 오른 막내 박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맞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쪼르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박서준이 손을 들어 웃으며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박진철 회장에게 달려가 커다란 선물 상자를 안겼습니다. 허허, 이게 뭐냐? 할아버지 주는 거야? 박진철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뚤배뚤한 글씨로 쓴 편지와 알록달록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어깨 주무르기 쿠폰 1회.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별이의 뽀뽀 10번 이용권.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에게 고작 종이 쿠폰이라니.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종이 쿠폰을 흔들었습니다. 하하, 내 평생 받아본 뇌물 중에 제일 값비싼 거로구나. 김비서, 이거 금고에 잘 넣어둬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좌중에서 폭소와 함께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숙하기만 했던 재벌가 파티장이 순식간에 화목한 가족잔치로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대산의 미래라지? 회장님이 아주 껌뻑 죽는다더군. 냈다 영재라며?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의자가 놓이고 박진철 회장이 앉았습니다. 그 뒤로 든든한 아들 박서준과 이제는 연인으로 발전하여 수줍게 웃고 있는 송아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박진철의 무릎과 양옆에는 네 쌍둥이가 매미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외쳤습니다. 자, 찍습니다.
활짝 웃으세요. 대산, 대산.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구호를 외치며 V비자를 그렸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화면은 정지되며 흑백 사진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미소들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사진 위로 흘렀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지킬 힘이 있어야 사랑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흑백 사진 속 박서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4개의 별들. 비가 오는 날엔 제가 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지붕이 되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시는 젖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들의 진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대상과 가족 사진이 클로즈업 되면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7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앞날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묘지에서의 처절한 절규로 시작된 이야기가 따스한 봄날의 가족 사진으로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오해와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낸 아빠 서준과 뒤늦게나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박 회장의 화해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무엇보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끊으려 했던 악인들이 처절하게 단죄받는 모습에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시련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이 가족의 앞날에 이제는 꽃길만 펼쳐지기를 응원해 봅니다. 지킬 힘이 있어야 사랑도 지킬 수 있다는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내 쌍둥이처럼 반짝이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